사회교과서 72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을 배웠지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민주주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에서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실현하려고 국가기관은 일을 나누어 맡아 한다는 사실을 배웠지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의 이것 과정은 시민의 정치 이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화와 참여이겠지요. 오늘날 시민들은 투표, 언론을 통한 의견 제시,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관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주제의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서는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민주정치에서 국민주권은 헌법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하는 정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일을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교과서 72쪽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것 운동이지요. 정답은 민주화입니다. 두 번째 문제,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부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삼권 분립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과서 7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네요. 1단원에서 학습한 정치의 사례를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학급 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의 한 사례라고 했었지요.
오른쪽의 모습은 상권 분립의 의미를 생각그물로 잘 정리했네요. 예시의 그림과 생각그물처럼 1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림 또는 생각그물로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다 작성한 친구는 교과서 73쪽 아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참여, 자유, 평등, 국민주권. 주어진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1단원에서 배운 주요 단어이지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짧은 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문장에서 3가지 이상의 단어가 활용이 되었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네, 또 다른 문장 만들어 볼까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주어진 단어를 마음껏 사용해서 짧은 글쓰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다 작성한 친구는 7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십자말 풀이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쇠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 가로를 봤더니 4칸이 있네요. 가로 열쇠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국무회의이겠죠? 두 번째 가로 열쇠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 가로 열쇠를 봤더니 4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국민주권이겠지요. 그 다음 가로 열쇠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지방자치제이겠죠? 마지막 가로 열쇠입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법원이지요. 자, 이제 가로 열쇠를 다 풀었으니 세로 열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이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국회이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이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민주주의이겠죠? 그 다음 세로 열쇠입니다.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3권 분립이겠죠. 그 다음 세로 열쇠입니다.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정치이겠죠. 마지막 세로 열쇠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곳.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정답은 헌법재판소이지요. 십자말풀이에 나온 주요 단어들 다시 한번 뜻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정치, 국민주권, 민주주의, 국무회의, 국회, 삼권분립,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각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별을 5개의 색칠을 해주고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경우 별 3개나 4개의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 5개의 별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잘 학습했으면 좋겠네요. 교과서 7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투표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나 투표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아마 부모님을 따라 투표소에 가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급회장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한 적이 있지요. 교과서 75쪽에 우리나라의 투표율 변화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변화.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투표율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파란색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초록색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나타내는데요. 두 선거 모두 투표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최근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점을 보자면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더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8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국민 100명이 있다면 그중 20명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보다 높지요. 대부분 선거의 투표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낮은 투표율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요. 투표율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2%로 집계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돼 전국 투표율은 오전 내내 쭉쭉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에 사전 투표율 26.06%가 합산되고 오후 들어서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 투표율 75.8%보다 1.4%포인트 오른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3자 구도로 치러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무난히 투표율 80%를 넘길 거란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대 대선 이후에 투표율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와 울산,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72.3%를 기록한 제주와 충남, 강원, 충북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3번에 한번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거나 투표하는 날을 쉬는 날로 지정하거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등 혜택을 준다면 투표율을 높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날짜나 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투표율 높이기 사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진입한 곳은 주차장이 아닌 투표소 내부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투표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차를 타고 떠납니다. 차에 탄 채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드라이브인 식당과 비슷합니다. 투표 대신 여행을 계획한 유권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시도였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네덜란드의 상징 풍차 안에도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 투표소 위치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역 유권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 명소를 투표장으로 정한 겁니다. 도심 인구 밀집 지역의 한 선거구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박물관을 투표 장소로 골랐습니다. 투표와 가족 나들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총선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올랐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있었지만 투표 동료 캠페인에만 머물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각 국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광고나 포스터를 만들고 길거리 캠페인을 열거나 의무투표제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하거나 학교에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교과서 7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에 나온 법안의 필요성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아래의 신문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투표 안 하면 벌금에 구속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자유투표 의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투표에서 투표율을 올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표권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의무 투표제에 힘입어 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은 9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토론하지 않고 교과서 아래에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찬성을 할 경우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반대를 할 경우에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면 귀찮아서 투표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투표를 원하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것은 예시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각각 적어봅니다. 투표를 원하는 사람만 할 경우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투표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를 이후에 제출한 사람은 벌금을 물지 않도록 하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지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투표제에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지켜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의무투표제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세 이상 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물론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투표 의지를 훼손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투표율 올리는 방법으론 최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76쪽에 꼭 정리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1단원 마무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투표율을 높이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물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포스터를 먼저 볼까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 60도, 너와 내가 바라보는 세상 120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180도, 모두가 바라보는 세상을 만드는 각도, 투표.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라고 나와 있네요. 이처럼 투표율을 높이려면 선거 홍보 포스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투표율을 높이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하며 홍보물을 77쪽에 만들어 봅시다. 투표율을 높이는 아이디어, 투표 참여가 필요한 까닭,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나 그림 등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예시로 주어진 홍보 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뽑기, 제18대 대통령 선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표 보태주세요. 미래의 일꾼을 우리의 손으로. 신의 한 수, 당신의 한 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포스터는 만화나 노래, 엽서 등 형식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공부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